21번 1년 후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예상되고 현재 달러 예금 이자율은 연 5%이다. 아래의 표는 현재 원달러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원달러 환율의 예상 연간 변화율과 원화표시 달러 예금의 연간 기대 수익률을 보여준다. 만약 국내 원화 예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자산적금법에 따른 외환시장의 현재 균형 환율은 단 자산은 예금이며 모든 계산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21번 문제는 환율결정 이론 중 자산적금법 또는 절양적금법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유의엄 이자율 평가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환율결정 이론의 분류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유량적금법과 절양적금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환율결정 이론은 다양하게 있는데 출제 수준에 맞춰 봤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량적금법, 유량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환율이 유량 변수인 국제 수지 균형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적금법이 되겠습니다. 즉 국제 수지가 흑자면 외화를 벌어들이니까 외환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겠죠. 반대로 국제 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외화가 유출되니까 외환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균형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경상수지만 가지고 보는 탄력성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를 포함한 국제수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먼델 플레밍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SLM BP 모형을 환율결정 이론으로 분류할 때는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절양적금법, 자산시장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적금법에서는 환율은 금융자산인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자산시장 균형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외환이 금융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적금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통화론자 이론과 포트폴리오 밸런스 이론이 있습니다. 두 이론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통화론자 이론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축가격 이론과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보는 오버슈팅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통화론자 이론은 금융자산 간의 완전 대체성을 가정하고요. 유의엄 이자율 평가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 21번에서 묻고 있는 자산적금법은 이 통화론자 이론 중 신축가격 이론을 가정하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유의엄 이자율 평가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양적금법으로 포트폴리오 밸런스 이론이 있는데 통화론자 이론에서는 통화만 가지고 논의를 했다면 포트폴리오 밸런스 이론은 통화 이외에도 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까지 다 포함해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금융자산 간의 불완전 대체성을 가정하고요. 유의엄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환율결정 이론을 크게 유량적금법과 절양적금법으로 나누어 봤는데 문제에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통화론자 이론 중 신축가격 이론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는 문제에서 단서를 주고 이 표를 활용해서 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표부터 보면 현재 원달러 환율이 제시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외환시장의 현재 균형 환율은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원달러 환율의 예상 연간 변화율, 이것은 환율의 변동률을 의미하고요. 즉 현재 원달러 환율에서 1년 후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변화했을 때 그 변화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100원일 때 원달러 환율의 예상 연간 변화율은 1년 후에도 1,100원이니까 0이 되고요. 만약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00원보다 크다면 1년 후에는 당연히 변화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00원보다 작은 상태였다면 원달러 환율의 예상 연간 변화율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원화표시 달러 예금의 연간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즉 달러로 예금했을 때 연간 기대 수익률은 달러 이자율이 됩니다. 그것을 원화로 표시를 바꾸면 환율이 개입이 되죠. 이렇게 계산된 원화 표시 달러 예금의 연간 기대 수익률은 자산접근법에 따라 유의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한다면 원화 표시 원화 예금의 연간 기대 수익률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국내 원화 예금의 이자율이 연 10%라고 했죠. 결국 자산시장 균형에서는 국내 원화 예금 이자율과 표에서 원화 표시 달러 예금의 연간 기대 수익률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를 찾으면 이 세 번째 있는 것이 10%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인 외환시장 현재 균형 환율은 105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제자 의도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유의험 이자율 평가로 접근을 하면 먼저 유의험 이자율 평가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의험 이자율 평가식은 이와 같죠. R은 국내 이자율, RF는 해외 이자율, 그리고 E는 현재 환율, E의 expectation은 예상 환율 또는 기대 환율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지금 국내 이자율은 국내 원화예금의 이자율 10%가 되고요. 해외 이자율은 원화표시 달러 예금 이자율 5%가 됩니다. 그러면 예상 환율 변동률은 RF를 좌변으로 넘기면 10% 마이너스 5%가 돼서 예상 환율 변동률은 5%가 됩니다. 여기서 기대 환율이 문제에서 11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 1100을 대입을 해서 2에 대해서 정리하면 1047.619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인 1050에 근사한 값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1050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여기 있는 유의험 이자율 평가식이 근사식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구하면 이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좌변은 국내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되고요. 즉 국내에 투자했을 때 원금과 이자율이 됩니다. 오른쪽은 같은 돈을 해외에 투자했을 때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는데 식을 보면 먼저 이 분모에 있는 2가 현재 환율인데 현재 환율의 역수는 현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니까 역수는 달러 원이 되겠죠. 즉 1원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값이 됩니다. 그 돈을 달러 예금에 집어넣으면 1년 뒤에 원금의 해외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원화로 환산을 해줘야 좌변에 있는 국내에 투자했을 때 원화 예금 원금과 이자율이랑 동일한 통화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1년 뒤 예상 환율 2의 expectation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 유의험 이자율 평가식에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을 해봅니다. R이 10%였으니까 좌변은 1 더하기 10% 해서 1.1이 되고 예상 환율에는 1100 그리고 이 오른쪽에 RF가 5%였으니까 1.05가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 분모에 있는 2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 정확하게 1050이 나옵니다. 이것이 근사식이 아니라 정확한 유의험 이자율 평가식을 가지고 푸른 현재 균형 환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 답은 3번 1050원 달러가 되겠습니다. 22번 아래 그림은 자국의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의 균형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화폐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이자율 R스타가 외환시장에서는 자국 예금 수익률이 되어 자국 화폐 표시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과 같아질 때 현재의 균형 환율 E스타가 결정된다. 아래의 그림을 이용한 단기 분석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먼저 그래프를 보면 아래의 화폐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화폐 공급과 실제로 화폐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이 균형 이자율은 외환시장에서 자국 예금 수익률이 돼서 수직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과 만나는 점에서 현재의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식을 보면 실제로 화폐 공급은 명목 화폐 공급량을 물가 수준으로 나눠준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화폐 공급이 특정 명목 화폐 공급량과 물가 수준 하에서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명목화폐 공급량이 증가하거나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실제로 화폐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 다음 실제로 화폐 수요를 보면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폐 시장에서 이 축이 자국화폐 표시 기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율의 축이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실제로 화폐 수요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화폐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화폐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이자율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자국 예금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을 볼 텐데,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은 외국 예금 이자율과 환율의 예상 변동률, 즉 예상 환율 변동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예금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예상 환율 변동률, 정확히는 예상 미래 환율이 상승할 때는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변하는 것은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 선상에서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과 자국 예금 수익률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현재의 균형 환율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가나 다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국의 소득 증가는 현재의 자국 화폐 가치를 상승시킨다. 자국의 소득 증가는 실제로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 실제로 화폐 수요가 소득의 증가함수니까 실제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내 화폐 시장에서 균형 이자율이 R스타에서 R1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가한 균형 이자율이 외환시장에서 자국의 예금 수익률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균형 환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균형 환율이 E스타에서 E1으로 하락했죠. 균형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이니까 보기 가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나, 예상 미래 환율의 하락은 현재의 자국 화폐 가치를 상승시킨다. 예상 미래 환율은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죠. 예상 미래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도 하락하게 됩니다. 즉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의 균형 환율도 하락하게 되고요. 즉 현재의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 외국 예금 이자율의 하락. 이것도 역시 옆에 그래프처럼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외환시장의 현재 균형 환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즉 현재 자국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다도 맞는 보기가 돼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나 다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국제평가 이론이 성립할 경우 A, B, C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외국 화폐 한 단위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23번 문제는 국제평가 이론이 성립할 때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수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제평가 이론은 크게 구매력 평가와 이자율 평가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보시면 외국과 자국의 연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보고요. 여기서 우리는 구매력 평가를 상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외국과 자국의 1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율 평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이 나와 있는데, 구매력 평가와 이자율 평가 시계에 환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단서에서 구매력 평가와 이자율 평가 간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매력 평가부터 살펴보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우리가 외국 화폐 한 단위에 대한 자국 화폐 교환 비율을 환율 2라고 할 때, 자국의 물가 P 나누기 외국의 물가 PF, 이것이
환율 2가 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구매력 평가에서는 물가 수준으로 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인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로 이 식을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환을 한 식을 우리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데, 변환을 하는 방법은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2는 환율의 변동률, 물가는 각각 인플레이션율로 변환이 됩니다. 왼쪽에 이 박스를 보시면 어떤 변수 x에 자연대수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경우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대수 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다시 옆에 x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해주면 동일한 식이 되고요. 그래서 자연 로그를 붙인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 공식에 의해서 x분의 1이 되고, 시간에 대한 x의 변화분을 의미하는 dt분의 dx는 델타 x가 됩니다. 그래서 x분의 델타 x가 돼서 x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문제의 첫 번째 단서인 연간 기대 인플레이션, 외국은 3%, 자국은 A죠. 이것을 대입을 하는데, 문제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국제평가 이론이 성립한다고 했으니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이 3%니까 파이 F가 3%, 자국은 A 이렇게 대입해서 이것을 1번식이라고 두고요. 두 번째, 이자율 평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의엄 이자율 평가식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 더하기 환율의 변동률, 이의 익스펙테이션은 환율의 예상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환율의 예상 변동률 또는 기대 환율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세 번째 단서를 보면 현물환율이 주어져 있고 1년 만기 선물환율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유의엄 이자율 평가의 예상 환율 자리에 선물환율을 대입한 무위험 이자율 평가로 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 평가식을 적었고요. 그리고 옆에 외국의 이자율 더하기 환율의 변동률. 사실 이것은 상대적 구매력 평가에서 예상 환율 변동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선물 환율이 아예 주어졌고 국제평가 이론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 환율이 들어간 환율 변동률이 기대 환율 변동률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 평가도 기대 환율 변동률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모습이 되고요. 국내 이자율과 외국 이자율 자리에 문제에서 주어진 1년 만기 국채 금리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것을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1번식과 2번식이 둘 다 환율의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국제평가 이론이 성립한다고 했으니 이 두 식에서 도출된 환율의 변동률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이 같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A와 B의 합은 10%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값들 중 A와 B의 합이 10%인 것을 골라보면 1번 10이죠. 2번도 10이고, 그런데 3번, 4번은 11이 나오고 5번은 9가 나오니까 전부 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와 무위험 이자율 평가를 같게 놔서 이런 식을 도출했는데, 교과서에 보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와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할 때 실질 이자율 평가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상대적 구매력 평가의 이 식과 유위험 이자율 평가의 이 식을 환율의 변동률로 변환한 이 식, 물론 이 문제에서는 선물환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위험 이자율 평가를 이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했지만, 사실 유위험 이자율 평가로 정리했을 때 나오는 식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같게 놓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좌변에는 자국의 변수들로, 우변에는 외국의 변수들로 정리를 하면 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의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은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각 국의 실질 이자율로 변환이 되고, 즉 상대적 구매력 평가와 유의엄 이자율 평가가 성립할 때 양 국의 실질 이자율이 같아진다는 실질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한 A와 B의 합이 10%라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보기 1번과 2번 중 어떤 것이 답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 무위험 이자율 평가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A와 B의 합이 10%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보기 1번과 2번으로 답이 될 수 있는 보기를 압축했습니다. 이제 A와 B가 4, 6 또는 5, 5일 때 C가 102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환율의 변동률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런데 문제에서 세 번째 단서에서 현물환율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100을 대입해 주고요. 그런데 C가 102가 되어 있죠. 즉 F에 102를 대입하면 환율의 변동률은 2%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기 1번부터 보면 A가 4이고 B가 6일 때, 그러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나 무위험 이자율 평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A 자리에 4%를 대입하거나 B 자리에 6%를 대입해서 보면 환율의 변동률은 1%가 나옵니다. 그래서 F가 101이 나와야 되는데 보기에서 102였죠.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보기 2번대로 A가 5, B가 5일 때 상대적 구매력 평가 식이나 무위험 이자율 평가 식에 5%를 대입을 해보면 2%가 나오고, 이것이 1년 만기 선물 환율인 C가 102가 나오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23번의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은 어느 개방경제의 국민계정 항등식에 관한 자료이다. 총 생산이 1000, 소비와 정부 지출 더한 것이 700, 총 생산에서 조세와 소비를 뺀 것이 200, 그 다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100일 때 투자 I와 공공저축 T-G는 24번 문제는 개방경제 국민경제 항등식을 세운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해서 투자와 공공저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계정 항등식을 써보면 총 공급이 총 수요와 같다는 식인데,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투자 I는 200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국민계정 항등식을 아래와 같이 변형을 해보면 우변에 순수출만 남겨두고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 조세 T를 빼고 더해줍니다. 그래서 총 생산에서 조세를 뺀 가처분 소득, 거기서 소비를 뺀 것이 민간 저축이 되고요. 이것은 문제에서 20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조세에서 정부 지출을 뺀 이것이 공공저축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투자인데 투자는 200으로 구했죠. 200을 대입하고 이것이 순수출인 100과 같다. 이것을 정리하면 공공저축은 100이 나옵니다. 따라서 2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두 기간 생존하는 소비자 A와 B로만 이루어진 가상의 경제를 고려하자. A는 1기에만 1의 소득을, B는 2기에만 1.5의 소득을 얻으며 A와 B 사이에서는 자금의 대차가 가능하다. 각 소비자는 다음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만족한다. C1과 C2는 각각 1기와 2기의 소비를 나타내고 R은 자금 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이때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이자율과 A의 1기 소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채무 불이행 위험은 없다. 25번은 피셔의 2기간 모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형에 등장하는 소비자 A, B가 이와 같은 효용극대화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즉 효용극대화 1개 조건이죠. 이렇다는 이야기는 각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점은 코너에가 아니라 내부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1기와 2기에 걸친
평생 예산 제약식을 A와 B 각각에 대해서 수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1기의 소득과 2기의 소득의 현재 가치, 즉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와 평생 소비의 현재 가치가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A는 1기에만 1의 소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소득은 1로 정리가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 제약식을 세워보면 소득 부분에서 2기에만 1.5의 소득을 얻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구한 A와 B의 예산 제약식에 주어진 효용 극대화 조건을 이와 같이 변형한 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1기와 2기의 소비에 첨자 A를 표시하면 A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고 첨자 B를 표기하면 B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A와 B의 2기의 소비의 현재 가치에 1기의 소비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데 먼저 A부터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1기의 A의 소비가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A의 1기 소비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경제에는 소비자 A, B만 존재하고 각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고 자금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A는 1의 소득을 얻지만 소비는 2분의 1만 하기 때문에 소비하고 남은 2분의 1을 저축하게 되고 이렇게 저축한 돈을 2기에 이자가 붙어서 2기의 소득으로 얻게 되겠죠. 반대편에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1기의 소득이 없고 2기의 소득이 있는데 1기에 소비하기 위해서 A가 저축한 2분의 1을 빌려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즉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비자 A는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비자 B가 자금을 수요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야 되니까 소비자 B 입장에서는 소비에서 소득을 뺀 1기의 소비, 즉 자금의 수요가 A가 공급한 자금량인 2분의 1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 입장에서 1기의 소득은 0이니까 정리하면 B의 1기 소비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B의 예산 제약식에 효용 극대화 조건을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B의 1기 소비를 2분의 1로 구했죠. 그러면 좌변은 1이 되고요. 여기서 균형 이자율 R이 도출이 됩니다. 계산하면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의 답은 균형 이자율은 0.5고 그리고 A의 1기 소비는 2분의 1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